한국은 어떤 차세대 경량 중거리 대한미사일을 도입할까요? 한국은 얼마 전부터 새로운 차세대 대한미사일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대한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차세대 대한미사일 보유에 앞서 한국이 대한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는 그 배경부터 알고 가야 하는데요. 2010년 한국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해병대는 피격 직후 대응 사격을 가하였으며 대한민국 국군은 서해 5도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곧 전군으로 진돗개 하나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해병대원 전사자 2명, 군인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중경상 3명의 인명피해와 각종 시설 및 가옥 파괴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이후 북한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끌었으며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을 규탄했으나 북한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전적인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다며 어이없는 주장을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감히 우리 자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 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한국군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야전교범에서 북의 도발이 있을 경우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시 김태형 국방부 장관은 해군과 공군이 언제라도 바로 사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다라며 교정규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로 조선인민군에 대해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는데 2010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다시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예산, 장비정비 등 군은 서해 지역을 맡고 있는 해병대 전력을 감축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 안에 따르면 해병대 전력은 2020년까지 3,200명이 줄고 유교단도 연대급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 안을 백지화하고 서해 5대를 포함하는 안보 취약 지역의 국지전과 비대칭 전투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군사장비 도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당시 연평도 사건으로 해병대가 운영하던 장비에 대해서도 개선의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K9 자주포 중 6문 중 3문밖에 사용할 수 없어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에 따라 K9 자주포 6문을 추가로 배치하고 K9 자주포보다 화력이 10배가 넘는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는 등 연평도 전력도 증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한 한국은 화력 증대를 위해 번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번개 사업은 한국군 내 부족한 화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포격을 당한 대연평도에서 포격 즉시 자주포 사격을 하였지만 후속 지원이 없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포격을 당하지 않는 아군 지역에서 도발 원점을 신속하게 공격하는 무기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도발 원점에서 대연평도가 아닌 한국군 지역은 자주포 사거리를 넘어갑니다. 반면에 고가인 현무원 미사일을 사용하기에는 매우 소규모 국지전이어서 마땅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F-15K 전투기를 사용해 쪽집게같이 정밀 타격하는 것이 매우 유효했지만 한국과 미국은 남북한의 전투기 사용을 전면전 개시의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에 전투기 폭격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보복 공격할 적당한 무기가 없었고 따라서 한국군은 번개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거리 120km의 타 지역에서 대연평도를 대신해 신속하게 보복 공격이 가능하며 대포처럼 소규모 국지전에 여러 발을 쏘아도 되는 저가의 쪽집게 정밀 타격 무기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된 것이 KT즘의 개발입니다. 이후 강철비의 주인공인 MLRS도 배치되었는데요. 또한 대함, 대포병 미사일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 한국은 한 발당 8억 원에 달하는 스파이크 NLOS 수십 발을 연평도에 배치했습니다. 총 구매 비용만 56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스파이크 NLOS 미사일은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전면 탄도 부위에 CCD 비가시선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사수가 발사 후 전기 강압 유도식에 의한 조이스틱으로 조정하여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화면을 보며 타겟까지 유도하기 때문에 명중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스파이크는 한국의 현군 개발에 참고가 된 무기이기도 합니다. 반면 연평도에서 다연장포나 K9 자주포가 수십 발의 로켓이나 포탄으로 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축구장 2배에서 4배의 한 섹터를 파상 공격한다면, 스파이크는 하나의 미사일로 산 너머 보이지 않는 타겟만을 정밀 조준 격파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기존 모델에 비해 사거리를 향상시켜 20km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요구에 걸맞게 북한의 해안포와 뒤편에 숨은 방사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중량이 71kg으로 가벼워 항공기, 헬기, 함정, 집, 트럭, 장갑차 등에 장착 가능합니다. 또한 GPS 유도와 CCD 화면에 의한 유도도 가능하여 적이 산 너머 숨어 있거나 산 뒤편의 갱도에 있다면 발사 후 팝업하여 직선이나 후면으로 유도 폭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너머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는 만큼 대포병 레이더, 조기 경보기, 정찰기, 정찰병의 데이터가 선 입력되어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우선 이 무기의 장점은 일단 저렴합니다. 총 70기 도입으로 56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원래의 용도인 대전차 미사일인 만큼 대상륙 시전, 적 함정 공격 시, 적 포대 공격 시 등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D 카메라로 중계되므로 야간에도 적 목표물을 보면서 조이스틱으로 조정하여 추적, 폭파 가능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타겟에도 끝까지 목표물을 자동 추적합니다. 이런 기능은 초기 이라크전에만 해도 미국 크루즈 미사일과 강황 미사일에 사용된 시스템으로 적용 시에는 굉장히 비싼 장비였으나 이제는 저렴한 방식으로 개발되어 스파이크에 적용된 것인데요. 반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단점으로는 발사연기 때문에 사수의 위치가 노출되고 사격 후 카메라로 중계되는 타겟을 지속적으로 조준해야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기존 모델에 비하여 사거리가 늘어난 만큼 중량도 71kg으로 늘어나 처음 휴대용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사람의 힘으로 정말 휴대가 가능한지 의문이었으며 기존 제품 대비 버전업이 되면서 가격도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원래의 목적인 탱크 킬러인 만큼 탱크를 파괴시킬 만큼의 장량만 갖춘 소형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화력의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스라엘과 달리 대부분 산이나 구릉지대입니다. 이것은 원거리에 보이지 않는 적을 타격 목표로 삼는 만큼 항상 적을 확인하고 조준해야 하는데 조준하는 동안 생존성의 위협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국은 새로운 차세대 대포병 대한미사일 추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바로 시베넘 ANL은 차세대 경량 중거리 대한미사일로 프랑스와 영국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를 위해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영국에서는 시베넘, 프랑스에서는 ANL로 불리고 있는데요. 영국 해군은 2020년을 목표로 차세대 중형 미사일인 시베넘과 라이트 버전인 마텔을 AW159에 운용하게 됩니다. AW159 와일드캣은 한국 해군이 8대를 도입하여 2017년 7월 전력화한 해상작전 헬기와 동일한 기종인데요. 2017년 7월 프랑스 지중해에 위치한 미사일 시험센터에서 대한미사일 ANL의 첫 번째 시험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시베넘은 고생존성을 확보를 위한 아음속 추진과 저고도 해상비행, 비행 및 종말기동 선택이 가능하며 반장갑 관통, 폭발 및 파편 효과를 얻기 위해 30kg급 탄두를 사용합니다. 미사일의 중량은 110kg의 경량이며 사거리는 20km 이상이고 정박 중인 연안 함정과 운행 중인 소형 및 대형 선박 그리고 해안의 지상 목표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높이 상승한 후 수직으로 하강하며 표적 상부를 공격하는 팝업 기동을 포함해 여러가지 공격 모드를 갖췄는데요. 고속 양방향 무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 비행 중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운용자는 필요에 따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베넘은 모듈식 칩셋으로 시스템 통합이 쉽고 중형 헬기에는 미사일 4기까지 장착이 가능한데요. 원래 시베넘은 와일드캣 등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미사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해군이 와일드캣을 검토하던 시기에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베넘 대신 스파이크 미사일이 한국 해군 와일드캣의 공대함 미사일로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한국 해군의 또 다른 대잠 헬기인 슈퍼링스 헬기의 시스쿠아 미사일이 현재 수명이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공대함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탄을 개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업체가 시스쿠아 대체탄 도입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시베넘 미사일은 시스쿠아의 후계 미사일로 개발되어 슈퍼링스와 와일드캣에서의 운용을 우선시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스파이크 NLOS와 시베넘은 서로 최대 사거리는 25km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스파이크 계열 미사일은 본래 대전차 미사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처음부터 대한미사일로 개발된 C-베넘보다 작습니다. 반면 C-베넘의 탄두 중량이 스파이크 NLOS 탄두보다 3배가량 더 큰데요. 또한 C-베넘의 장점은 기존의 스파이크 미사일을 압도합니다. C-베넘은 무선 데이터 링크로 중간 유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C-스키밍이 가능하고 경로점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요격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반면 스파이크는 기본적으로 광섬유 유도를 전제로 설계된 미사일이기 때문에 속력도 느립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NLOS는 스파이크 ER 등과 달리 광섬유 데이터 링크가 아닌 무선 데이터 링크로 유도되지만 기본적인 탄체 형상이 유선 유도를 염두에 둔 기존의 스파이크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과 기능적인 부분에서 C-베넘보다는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새로운 대한미사일 무기체계를 C-베넘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